서울의 심장부, 강철과 유리로 지어진 시그니처 타워인 신화그룹 본사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이 거대한 건물의 로비는 단순한 입구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정점에 선 기업의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은 성당처럼 높았으며 공기 중에는 값비싼 커피 향과 성공에 대한 차가운 야망이 뒤섞여 있었다. 이 위압적인 공간의 한 구석에서 갓 지급받은 듯한 빳빳한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한 여자가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자세를 바로잡으며 외쳤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대한 로비 안에서 유난히 크고 어색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김민지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오늘 막 배치된 신입보안 요원이었다. 그녀를 흘끗 쳐다본 베테랑 경비팀장은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찼. 정신 똑바로 차려. 신입, 여긴 동네 슈퍼마켓이 아니야. 김민지는 뺨을 붓기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은 순식간에 로비 전체를 훑었다. 그녀의 시선은 단순한 신입에 주눅든 시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비상구, CCTV의 사각지대, 그리고 방금 자신을 지나쳐간 임원들의 출입증 등급을 파악하는 숙련된 전문가의 시선이었다. 김민지의 진짜 이름은 강지우. 그녀는 국가정보원 NIS의 최정예 현장 요원이었으나 지금은 공식적으로 휴직 상태였다. 그녀의 아버지가 바로 이 신화그룹의 핵심 R&D 센터장이자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개발자인 강태준 박사가 내부의 위협에 노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었다. 조직의 규율상 그녀는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지만 가족을 지키는 데에는 규율이 필요 없었다. 지우는 일부러 자신의 모든 훈련 기록을 지우고 평균 이하의 체력 점수와 평범한 이력서를 가진 김민지라는 인물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계획은 간단했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 즉 보안팀의 최하층으로 잠입하여 아버지의 주변을 감시하고 위협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어설픈 연기는 완벽한 위장이었다.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에게는 경계를 풀기 마련이었다. 신입, 넌 A구역 로비 순찰 담당이다.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수상한 점이 있으면 즉시 보고해. 알았나? 팀장의 지시에 지우는 어깨를 움츠리며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한 박자 늦게 대답하며 어리숙한 모습을 연출했다. 팀장은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고 지우는 자신에게 주어진 구역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순찰 구역은 CEO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어지는 중앙홀을 포함하고 있었다. 오전 8시 50분 로비의 모든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 같았다. 정문의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와 함께 한 여자가 들어섰다. 칠흑 같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주변의 모든 빛을 흡수하는 블랙홀처럼 보였다. 신화그룹의 회장이자 얼음 여왕으로 불리는 한설인 대표였다. 그녀는 3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룹 전체를 철권으로 통치하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단호했고 그녀의 시선은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정면을 향해 있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공기는 몇 도는 더 차가워진 듯했다. 이유는 순찰 동선에 따라 자연스럽게 벽 근처에 서서 그녀를 관찰했다. 한설인, 아버지가 가끔 집에서 언급했던 이름이었다. 유능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아버지는 평가했었다. 그녀는 지우가 서 있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수행 비서와 2명의 경호원에게 둘러싸여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때였다. 한설인이 엘리베이터에 거의 다다랐을 때 로비 반대편에서 한 무리의 남자들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중심에는 중년의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야망과 초조함이 뒤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신화그룹의 부회장이자 그룹의 2인자인 조상철이었다.
그는 한서린과 미묘한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인물로 지우가 파악한 내부 위협의 유력한 용의자이기도 했다. 한 대표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상철이 억지로 쾌활한 목소리를 내며 한서린의 앞을 막아섰. 한서린은 걸음을 멈췄지만 시선은 여전히 엘리베이터 버튼에 고정되어 있었.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표정만큼이나 차가웠. 조 부회장, 공식적인 보고는 비서실을 통해 하도록 했을 텐데요. 조상철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건 RD센터의 강태준 박사와 관련된 긴급 사안이라서요. 아시겠지만 그의 연구 데이터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했.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자 경비원 김민지의 어깨가 움찔했다. 지우는 자신의 반응이 너무 티나지 않았기를 바라며 호흡을 조절했. 한서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조상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감정 없는 흑요석 같았. 조 부회장, 그 문제는 이미 어제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없다면 길을 비켜주시죠. 전 바쁜 사람입니다. 그녀는 조상철이 더 이상 말을 꺼낼 틈도 주지 않고 그를 지나쳐 엘리베이터에 탑승했.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조상철은 굳은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문이 완전히 닫히자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뒤돌아서서 자신의 수행원들에게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무언가를 지시했. 지우는 그들의 입모양을 읽으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다. 하지만 조상철의 눈빛만은 똑똑히 보았. 그것은 목표물을 놓친 포식자의 굶주린 눈빛이었. 지우는 다시 순찰을 시작했.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조상철이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했. 이것은 단순한 견제가 아니었. 그는 아버지를 방패막이 삼아 한서린을 공격하려 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 이상의 아버지를 제거하려는 계획일지도 몰랐. 신입 경비원 김민지는 로비 구석에 쓰레기를 줍는 척하며 자신의 귀에 꽂힌 초소형 무선 이어피스를 점검했다. 그날 오후 지우는 보안팀 사무실에서 다른 신입들과 함께 기본 교육을 받고 있었. 강사는 지루한 보안 규정을 읊어댔. 대부분의 신입들은 졸음을 참기 위해 애썼. 지우 역시 책상에 거의 엎드리다시피 한 자세로 졸고 있는 척했지만 그녀의 귀는 사무실 내의 모든 소리를 포착하고 있었. 그 조 부회장 말이야. 오늘 아침에도 한 대표한테 깨졌다며 한 고참 경비원이 휴게실에서 동료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 쉿. 조용히 해. 누가 듣겠어. 하지만 조만간 뭔가 터질 것 같긴 해. 특히 RD 센터 쪽에서 말이야. 강 박사, 그 사람 요즘 조 부회장 라인에서 엄청 압박받는 모양이던데. 지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정보는 정확했다. 아버지는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건물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암투 속에서 아버지를 지켜낼 유일한 방패임을 깨달았. 그녀의 어설픈 연기 뒤에 숨겨진 전직 NIS 요원의 본능이 날카롭게 깨어나기 시작했. 첫날의 근무가 끝나갈 무렵 지우는 마지막 순찰을 돌고 있었다. RD 센터가 위치한 15층. 이곳은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였. 그녀는 신입의 실수를 가장하여 일부러 경로를 이탈해 아버지의 연구실 근처 복도로 향했다. 복도는 조용했. 모든 문은 굳게 닫혀 있었. 그녀가 복도 모퉁이를 돌았을 때 한 남자가 연구실 데이터 서버실 앞에서 무언가를 만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 그는 기술팀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지우는 발소리를 죽인 채 다가갔. 거기서 뭐 하시는 거죠? 여긴 통제 구역인데.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말했. 남자는 화들짝 놀라며 돌아섰다. 그의 손에는
소형 USB 장치가 들려 있었. 그는 지우를 보자 안도하는 듯 했으나 이내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뀌었. 아, 신입이군. 서버 점검 중이었어. 넌 내 구역이나 지켜. 그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장치를 주머니에 숨기려 했지만 점검 일정은 공지받은 게 없는데요. 지우는 어리숙하게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 걸음 다가섰. 남자는 짜증이 난다는 듯 그녀를 밀치려 했. 비켜. 신입 넌 알 거 없어. 그가 손을 뻗는 순간 지우는 몸을 살짝 비틀며 그의 손목을 잡았. 그녀는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소나귀 힘은 강철 같았. 남자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 이거나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 조상철 부회장이었. 그는 이 광경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 무슨 소란이지. 지우는 즉시 남자의 손을 놓고 겁에 질린 듯 뒤로 물러섰.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회장님 제가 길을 잃어서. 남자는 재빨리 조상철에게 달려가 고개를 숙였. 부회장님, 이 신입이 업무를 방해해서. 조상철은 지우를 차갑게 쏘아보았. 그의 시선은 그녀의 이름표에 머물렀. 김민지. 그는 경멸하는 듯 코웃음을 쳤. 보안팀 수준하고는 당장 내 자리로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2층에 얼씬거리지 마. 네, 죄송합니다. 지우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는 허둥지둥 그 자리를 떠났. 그녀가 모퉁이를 돌기 직전 그녀는 조상철이 그 기술팀 직원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을 보았. 그리고 그 직원은 그녀가 사라지는 방향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 탈의실로 돌아온 지우는 유니폼을 갈아입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 첫날부터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낼 뻔했. 하지만 동시에 확실한 것을 얻었. 조상철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 그는 이미 아버지의 연구 데이터를 훔치기 위해 행동을 개시했. 그리고 한설인, 그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그녀 역시 조상철의 거대한 계획에 휘말린 또 다른 목표물일까? 지우는 거울 속에 김민지를 바라보았다. 평범하고 어리숙한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이제 막 사냥을 시작한 맹수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 신화그룹이라는 거대한 정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먹잇감을 정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동맹 혹은 예상치 못한 가족을 만들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 다음 날부터 김민지의 근무 테마는 더욱 심해지는 듯 보였. 그녀는 지정된 순찰 구역을 자주 이탈했. 보안 시스템 모니터실에서는 졸기 일쑤였. 하지만 그녀가 졸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녀의 귀는 관제센터의 모든 통신을 듣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감시 카메라 피드에 나타나는 미세한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 특히 그녀의 관심은 아버지 강태준 박사의 연구실이 있는 15층 R&D 센터에 집중되었. 공식적으로 김민지는 15층 접근 권한이 없었지만 그녀는 시스템의 허점을 귀신같이 찾아냈. 그녀는 청소 용역 아주머니의 카트를 우연히 도와주며 출입 통제 구역을 지나치거나 식수대 물을 교체하는 직원을 돕는 척하며 서버실 근처를 배회했다. 며칠간의 은밀한 감시 끝에 지우는 불안한 패턴을 발견했. 강 박사의 연구실로 향하는 복도를 비추는 CCTV 카메라 3대가 매일 밤 정확히 자정이 넘은 시각에 3분 15초 동안 신호 없음 상태가 되는 것이었다. 보안팀의 공식 기록에는 노후 장비로 인한 간헐적 신호 불량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우는 코웃음을 쳤다. 간헐적 불량이라기엔 너무나 규칙적이었다. 3분 15초. 전문 해커가 외부에서 서버 방화벽을 우회하고 데이터를 빼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사보타주였. 어제 마주쳤던 그 수상한 기술팀 직원의 소행임이 틀림없었. 그리고 그 배후에는 조상철 부회장이 있었. 그녀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강 박사는 연구에만 몰두하는 순진한 학자 타입이었. 그에게 이런 암투를 알리는 것은 그를 불필요한 공포에 떨게 할 뿐이었. 자칫 조상철의 귀에 들어가면 아버지의 신변이 더욱 위험해질 수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결심했. 그녀는 야간 근무조로 변경을 요청했. 낮에는 너무 긴장돼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밤에는 사람도 적고 하니 제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보안팀장에게 울먹이며 말했. 팀장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면서도 골칫거리를 치운다는 심정으로 그녀의 요청을 승인했. 그날 밤 신화타워는 거대한 침묵에 잠겼다. 수천 명의 야망이 들끓던 낮은 지나가고 빌딩은 최소한의 조명과 경비 인력의 발소리만이 존재하는 유령의 성처럼 변했. 지우. 아니, 김민지는 둔탁한 경비와 소리를 내며 14층 복도를 순찰했. 그녀의 공식적인 구역은 10층부터 14층까지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무전기는 15층의 보안 채널에 고정되어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순찰을 핑계로 14층 비상계단으로 향했. 그녀는 계단참에 앉아 미리 준비한 소형 태블릿을 꺼냈. 그녀가 직접 해킹한 15층 CCTV의 내부망에 접속하기 위해서였. 밤 12시 정각. 예상대로 15층 연구실 복도의 카메라 3대가 동시에 꺼졌. 화면은 지직거리는 노이즈로 바뀌었다. 3분 15초. 지우는 숨을 죽이고 태블릿 화면을 주시했. 그녀는 카메라가 다시 켜지는 순간 복도에 남아있을지 모를 미세한 흔적, 즉 범인의 잔상을 포착할 계획이었다. 1분이 지났을 때였. 그녀의 귀에 꽂힌 이어피스에서 15층 관제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15층 RD실. 화재 경보 발생 지후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 RD실. 바로 아버지의 메인 연구실이었. 이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 조상철의 부하들이 데이터를 훔치려다 실패하자 아예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일까? 아니면 아버지가 아직 연구실에 남아있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 그녀는 태블릿을 가방에 쑤셔넣고 비상계단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14층에서 15층으로 향하는 그녀의 움직임은 더 이상 어리숙한 신입의 것이 아니었. 15층에 도착하자마자 매캐한 연기가 그녀의 코를 찔렀. 복도에는 이미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기 시작했지만 RD실의 방화문 틈새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새어 나오고 있었. 강 박사님 아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 지금 그녀는 김민지였. 15층 상황실. 여기는 순찰 중인 김민지 RD실 앞이다. 내부에 사람이 있나? 그녀는 일부러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무전기에 외쳤. 몰라, 신호가 안 잡혀 소방팀이 출발했지만 5분은 걸릴 거야. 젠장. 하필이면 그 방화문이. 관제실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지우는 방화문을 만져보았.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 안에서 잠긴 것인지 아니면 화재로 인해 시스템이 오작동한 것인지 열리지 않았. 그녀는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집어들었. 바로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 비켜요. 지우는 화들짝 놀라 돌아섰. 그곳에는 한설인 대표가 서 있었. 그녀는 퇴근하지 않은 듯 여전히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겉옷 재킷은 벗어던진 채였. 그녀의 얼굴은 연기 때문에 살짝 그을렸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불타는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대표님, 여긴 위험합니다. 어서 대피하셔야. 지우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한설이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 저 안에 강태준 박사님이 있어. 조금 전까지 나와 화상 통화 중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지만 지우는 그 안에서
미세한 불안감을 읽었.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내가 알아요. 한설이는 지우를 밀치고 방화문 옆에 비상 제어판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자신의 지문을 인식시키고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제어판은 오류 메시지만을 깜빡였. 젠장, 조상철. 그 자식 짓이 틀림없어. 그녀는 낮게 욕설을 내뱉었. 지우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 그녀는 한설인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 대표님, 5초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 3초면 됩니다. 한설인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기도 전에 지우는 소화기를 바닥에 내팽개쳤. 그녀는 제어판 덮개를 맨손으로 뜯어냈. 그녀의 손가락은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 사이를 망설임 없이 파고들었. 한설인의 눈이 커졌. 저 어리숙해 보이던 신입 경비원의 손놀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번의 훈련을 거친 특수요원의 정교한 움직임이었. 지우는 두 가닥의 선을 찾아내어 재빨리 자신의 머리핀으로 두 전선을 연결시켰다. 강력한 스파크가 튀어 제어판이 꺼졌다. 수동 개방입니다. 지우는 짧게 말하고 방화문의 비상 레버를 힘껏 밀었. 육중한 방화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 뜨거운 열기와 유독가스가 폭풍처럼 복도로 밀려나왔. 대표님, 밖에서 상황실에 연락을. 지우는 자신의 유니폼 재킷을 벗어 물에 적셔 한설인에게 던졌. 그리고 자신은 셔츠 소매로 코와 입을 막고 망설임 없이 불타는 연구실로 뛰어들었. 연구실 내부는 아수라장이었다. 중요한 서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 그리고 그 앞에 강태준 박사가 소화기를 든 채 쓰러져 있었. 그는 연기에 질식한 듯 보였. 아빠. 지우는 비명을 질렀. 그녀는 아버지를 부축하려 달려갔다. 하지만 그때 불길 속에서 검은 형체가 튀어나와 지우의 앞을 막아섰. 어제 마주쳤던 그 기술팀 직원이었다. 그의 얼굴은 광기에 어려 있었. 손에는 데이터를 빼돌리려 했던 하드 드라이브가 들려 있었. 이걸 원했나? 조 부회장님은 모든 걸 태우라고 하셨어. 그는 남은 소화기를 지우에게 휘둘렀. 지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그녀는 더 이상 김민지를 연기할 여유가 없었다. 소화기가 그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녀는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 남자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동시에 지우는 그의 팔을 꺾어 하듯 드라이브를 빼앗았. 넌 누구야? 남자가 고통 속에서 신음했. 그저 지나가던 경비원. 지우는 차갑게 대답하며 남자의 복부를 팔꿈치로 가격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 그녀는 하드 드라이브를 자신의 주머니에 쑤셔넣고 아버지에게 달려갔. 아빠, 정신 차리세요. 그녀는 강 박사를 어깨에 둘러맸. 그때 천장의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 출구가 불길에 막혔. 지우는 절망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 바로 그때 복도에서 한설인의 목소리가 들려왔. 이쪽이야, 김민지 씨. 이쪽. 한설인이 복도 반대편의 비상구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대피하지 않고 다른 소화기를 가져와 불길에 맞서고 있었다. 지우는 아버지를 업은 채 불길을 뚫고 달렸. 머리카락이 타는 냄새와 살같이 익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비상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거대한 서버렉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쓰러졌. 안 돼. 바로 그 순간 한설인이 몸을 던져 지우와 강 박사를 비상구 안으로 밀어넣었. 그리고 그녀는 쓰러지는 렉과 함께 반대편 복도에 고립되었. 대표님, 지우가 절규했. 불길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 한설이는 연기 속에서 콜록거리며 외쳤. 가. 강 박사님부터 챙겨. 지우는 이를 악물었. 그녀는 아버지를 비상계단에 잠시 눕히고 다시 불길로 뛰어들려 했. 하지만 그때 소방관들이 도착했.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CEO님이. 지우가 소리쳤. 소방관들은 즉시 진입했. 지우는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 그의 맥박을 확인했. 다행히
아직 숨은 붙어 있었. 잠시 후 한서린이 소방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왔. 그녀의 검은 정장은 엉망이 되어 얼굴은 검댕으로 뒤덮였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지우를 바라보았. 아니, 정확히는 지우가 아버지를 챙기는 모습을 바라보았. 그녀는 지우에게 다가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까 아빠라고 했어. 지우의 몸이 굳었. 그녀의 위장이 완벽하게 깨지는 순간이었다. 한서리는 지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 당신, 도대체 누구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매캐한 연기 냄새를 겨우 덮고 있었. 신화그룹 전용 VIP 병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강태준 박사는 가벼운 연기 흡입으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었. 지우는 그의 침대 옆을 지키고 섰. 그녀의 경비원 유니폼은 그을리고 찢겨져 있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 강지우. 병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한서린이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 그녀 역시 팔에 가벼운 화상 처치를 받은 상태였지만 그 냉철한 기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 그녀는 지우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병실 문을 닫고 경호원을 밖에 세웠. 두 여자만이 남게 되었. 한서린은 강 박사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지우에게 다가왔. 네스, 베테러팀 소속. 3년 전 중동에서 비밀 작전 수행 중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 코드네임 아르테미스. 내가 만나. 그녀의 말은 질문이 아니었. 그것은 확인 통보였다. 지우는 아버지를 한번 흘끗 보고는 한서린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위장은 끝났. 대표님께서 제 뒷조사를 하신 시간이 30분도 채 안 되었을 텐데 정확하시군요. 지우는 더 이상 어리숙한 김민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녀의 본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으며 훈련된 요원의 냉정함이 배어 있었. 그녀는 자신의 신분이 이렇게 빨리 노출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계획은 늘 준비되어 있었. 한서리는 희미하게 웃었. 그 웃음에는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흥미롭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내 회사에, 그것도 내 코앞에 전직 유령 요원이 위장 잠입했는데 그 정도도 못 알아낼까봐 질문을 바꾸지. 왜? 그녀는 지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 왜 김민지가 되어야 했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 조상철 부회장이 아버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연구 데이터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체를 제거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공식적인 경로로는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내부의 첩자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으로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모든 곳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니까요. 지우의 대답은 단호했. 그녀는 자신이 입수한 조상철의 데이터 해킹 시도와 오늘 밤의 방화가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했. 그녀가 불길 속에서 빼낸 하드 드라이브를 한서린에게 건넸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한서린은 하드 드라이브를 받아들었.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 그녀의 적이 조상철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 하지만 그가 자신의 핵심 연구 인력을 상대로 방화까지 저지를 줄은 몰랐. 그녀는 지우를 다시 바라보았. 강지우 씨, 당신은 지금 내게 엄청난 무기를 줬어. 동시에 당신은 내게 가장 큰 위협이기도 해. 저는 오직 아버지의 안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조상철이 제거된다면 저는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신화그룹의 경영권 다툼에는 관심이 없었. 하지만 한서리는 고개를 저었. 아니, 그렇게는 안 되지. 조상철은 꼬리에 불과해. 그 뒤에 더 큰 세력이 있어. 난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
한설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내일부터 당신은 김민지가 아니야. 당신은 내 개인 수행팀, 즉, 내 그림자가 되는 거야. 지우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경비원 위장보다 더 위험한 제안이군요. 하지만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지. 조상철은 당신이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을 원치 않을 거야. 하지만 내 곁에 있다면 그는 당신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 이것은 거래였다. 한설이는 지우의 능력과 조상철에 대항하는 공통의 목표를 원해. 지우는 아버지의 안전을 보장받고 조상철의 움직임을 더 가까이서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했다. 대표님의 그림자가 되는 동안 제 아버지의 안전은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겠습니까? 내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을 거야. 한설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다음 날 신화그룹에는 얼음 여왕의 새로운 개인 경호원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어리숙한 신입 경비원 김민지는 온데간데 없. 날카로운 눈매와 완벽한 슈트핏을 자랑하는 강 실장이 한설인 대표의 반경 1m 이내를 그림자처럼 지키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신분을 일부 복원하여 공식적으로는 해외 용병회사의 엘리트 경호원 출신으로 신분을 세탁했다. 한설인의 그림자가 된 지우는 그녀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게 되었다. 낮에는 수백 명의 임원 앞에서 냉혹한 결정을 내리는 철의 여인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거대한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하는 외로운 사람이었다. 지우는 한설인의 집무실과 펜트하우스를 수시로 점검하며 도청장치나 위협 요소를 제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우는 한설인의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한설이는 중요한 화상회의 중이었고 지우는 외부 침입에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때 펜트하우스 전체에 낮게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쇼팽의 녹턴이었다. 애절하고 깊은 슬픔이 담긴 선율이었다. 지우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서재 쪽을 바라보았다. 한설이는 회의가 끝나자마 DIT 와인잔을 든 채 서재로 향했다. 지우는 규정상 그녀를 따라가야 했다. 서재 문턱에서 지우는 한설인이 낡은 사진 액자 하나를 어루만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한설인과 그녀의 곁에 선 훤칠한 남자가 있었다. 내 남편이었어. 한설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우가 뒤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떠났지. 신화그룹을 물려받기 직전에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 얼음 여왕이 되었던 것이다. 지우는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 사람이 이 곡을 좋아했어. 쇼팽을, 그리고 브람스를. 우리는 매년 가을마다 클래식 음악회에 가는 것이 유일한 사치였지. 한설이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젠 다 부질없는 일이지만 그 순간 지우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계획이 스쳐 지나갔다. 조상철을 제거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는 아버지는 이 위험한 회사에 계속 남아있어야 했다. 그리고 한설인, 그녀는 이 거대한 성에 홀로 갇힌 여왕이었다. 어쩌면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행복이 필요할지도 몰랐다. 며칠 후 지우는 한설인의 일정 브리핑을 하던 중 우연히 다른 경호팀원과 대화를 나누는 척했다. 김 팀장, 주말에 뭐해? 난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가야 해서. 요즘 통 기운이 없으셔서 말이야. 그녀는 일부러 한설인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돌아가신 뒤로 계속 혼자 계셔서 그런지 유일한 낙이 클래식 음악 듣는 건데. 한설인의 서류를 넘기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지우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계획의 다음 단계를 이어갔다. 특히 브람스를 좋아하셔. 이번 주에 예술의 전당에서 좋은 공연이 있다는데 표를 구해드려야 할까봐 혼자서라도 가시면 기분 전환이 되실 텐데. 한설이는 아무 말 없이 서류에 사인을 했다. 하지만 지우는 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방금 자신이 언급한 브람스와 예술의 전당이라는 단어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는 것을 지우는 자신의 비서인 김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 김 비서는 지우의 계획을 아는 유일한 조력자였. 대표님, 김 비서가 자연스럽게 끼어들었. 이번 주말 일정 중에 토요일 저녁이 비어 있습니다. 마침 예술의 전당에서 브람스 교향곡 연주회가 있는데 기분 전환 겸 다녀오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 실장 아버님께서도 마침 그 공연에 가신다고 하니 한설이는 김 비서를 날카롭게 쳐다보았. 김 비서가 언제부터 내 사생활까지 챙겼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지우는 그 안에 호기심이 담겨 있음을 알았. 김 비서는 당황한 척하며 고개를 숙였.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 한설이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보다 더 먼 곳을 보는 듯했. 됐어. 그 공연. 일단 일정만 확인해도. 그녀는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집무실로 들어가 버렸. 문이 닫히기 직전 지우는 한설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 서울 예술의 전당. 신화그룹이 매년 주최하는 시너지 나이트 행사는 비즈니스와 예술이 만나는 화려한 장이었다. 국내외 주요 인사들과 VIP 고객들이 참석하는 이 행사는 한설인에게는 의무이자 또 다른 전쟁터였다. 그녀는 이 자리를 통해 그룹의 위상을 과시하고 조상철 같은 내부의 적들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보여줘야 했다. 강지우는 한설인의 3미터 반경을 유지하며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훑었. 그녀의 귀에 꽂힌 이니어에서는 로비, 연회장, 그리고 공연장으로 이어지는 모든 동선의 보안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오늘은 조상철 부회장 역시 주요 주주들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었. 지우는 그가 한설인에게 어떤 식으로든 접근할 것을 대비하고 있었. 동시에 지우의 또 다른 계획이 진행 중이었. 그녀의 아버지 강태준 박사는 오늘 이 자리에 회사 복지 추첨이라는 명목으로 초대되었다. 물론 그 추첨은 지우가 김 비서를 통해 조작한 것이었. 강 박사는 이런 화려한 자리를 불편해했지만 딸의 회사 동료인 김 비서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참석한 터였. 한설이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억지로 비즈니스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피로감과 지루함을 읽었. 이 여자는 이 거대한 제국의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심을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었. 지우는 자신의 계획이 단순한 중매가 아니라 어쩌면 이 두 고독한 영혼을 위한 구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 공연 시작 10분 전 한설인이 메인 콘서트홀로 이동하려던 참이었다. 지우의 이니어에서 미리 약속된 신호가 들려왔. 3층 VIP 라운지 근처. B 사구역에서 주인 없는 가방 발견. 폭발물 처리반 EOD 규정. 지우는 즉시 한설인의 앞을 막아섰. 대표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경미한 보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설인의 미간이 좁혀졌. 이런 중요한 날에 조상철의 지신가.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대표님은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이쪽입니다. 지우는 한설인을 메인 홀 반대편 비교적 한적한 VIP 라운지 쪽으로 이끌었. 그 라운지는 강태준 박사가 받은 특별 티켓에 명시된 대기 장소였다. 지우가 일부러 그렇게 배정한 것이었. 한설이는 짜증이 났지만 자신의 안전을 담당하는 지우의 단호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따랐. 라운지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단 한 사람만이 덩그러니 앉아 있었. 강태준 박사였다. 그는 화려한 라운지에 푹신한 소파가 불편한 듯 구석자리에 꼿꼿하게 앉아 손에 쥔 프로그램 책자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낯선 발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어 한서린과 눈이 마주쳤. 그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표님, 한서린 역시 놀란 듯했다. 그녀는 불길 속에서 봤던,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경호 실장의 아버지인 이 남자를 이런 곳에서 마주칠 줄은 몰랐. 어색한 침묵이 흘렀. 한서린은 이런 종류의 우연한 만남에 익숙하지 않았고, 강 박사는 자신의 최고 상사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로. 그때 지우가 끼어들었. 그녀는 주인 없는 가방을 처리한 다른 팀원에게 무전으로 지시를 내리는 척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대표님, 가방은 단순한 분실물이었습니다. 5분 내로 상황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잠시 여기서 대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렸.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RD센터의 강태준 박사님이십니다. 지우는 공식적인 말투로 아버지를 소개했.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눈짓을 보냈. 긴장 풀고. 평소처럼 강 박사는 딸의 신호에 애써 침착하려 하며 한서린에게 꾸벅 인사를 했. 저 강태준입니다. 그날 화재 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서린은 그제야 딱딱한 표정을 풀었다. 그녀는 강 박사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아닙니다. 박사님, 오히려 제가 미안해야 할 일이었죠. 조상철 부회장 건으로 인해 그녀는 말을 아꼈지만 그날의 사건이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을 허무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아, 네. 덕분에요. 건강합니다. 강 박사는 그녀가 내민 손을 얼떨결에 잡았. 그때 그의 손에 들린 프로그램 책자가 한서린의 눈에 들어왔. 표지에는 브람스 교향곡 4번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한서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 박사님도 브람스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 그녀의 목소리는 비즈니스 미팅 때와는 달리 톤이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 강 박사는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떴. 아, 네. 특히 4번 교향곡의 사막장을, 뭐랄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 격정적인 에너지를 좋아합니다. 한서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 저는 이 악장을 좋아해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하면서도 그 안에 가장 깊은 위로가 담겨 있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사적인 감상을 내뱉었.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음악에 대해, 그리고 연구와 경영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의 고독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 지우는 라운지 입구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 아버지는 연구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던 순진한 학자였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변했. 그리고 한서린은 얼음 여왕이라는 가면 뒤에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브람스를 그리워하는 여린 여자의 모습을 감추고 있었. 두 사람의 대화는 예상외로 깊어졌. 그들은 공통의 상실 지우의 어머니 한서린의 남편을 겪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 슬픔을 끌어안고 살아왔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자신과 닮은 고독의 그림자를 발견했. 한서린은 강태준의 순수한 열정과 따뜻함에서 자신이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온기를 느꼈. 대표님, 강 박사님. 요란한 목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끊고 들어왔. 조상철 부회장이었.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라운지로 들어섰. 아니, 두 분이 여기서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실 줄은 몰랐네요. 강 박사님, 몸은 다 나으셨나 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아냥과 위협이 담겨 있었다. 강 박사의 얼굴이 굳었. 하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한서린이 차가운 목소리로 앞을 가로막았. 조 부회장, 내 손님과의 대화를 방해하는 건 여전하시군요. 그녀는 강 박사의 곁에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그를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 강 박사님은 내게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RD 센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요. 조상철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 자신이 제거하려 했던 강태준과
자신이 밀어내려 했던 한설인이 함께 있는 모습. 그것도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닌 듯한 묘한 기류를 풍기고 있었. 그의 시선은 두 사람 곁에 선 지우에게로 향했. 그리고 이쪽은 내 새로운 강 실장. 한설인이 지우를 가리켰. 조 부회장께서도 앞으로 예의를 갖추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내 그림자니까요. 조상철은 지우를 노려보았. 저 경비원 김민지가 아니었던가. 며칠 만에 그녀는 한설인의 최측근이 되어 있었다. 조상철은 자신이 무언가 거대한 함정에 빠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지우는 조상철의 살기 어린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받아쳤. 부회장님, 공연이 곧 시작됩니다. 대표님의 이동 동선에 방해가 되시니 길을 비켜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감정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 조상철은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지만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러섰. 물론이지.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 두 분. 그는 두 분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고는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두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지우를 향해 있었다. 내년 지시구나. 한설이는 강태준 박사에게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 가시죠? 박사님, 브람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강 박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녀를 따라 나섰. 지우는 두 사람의 뒤를 따르며 인이어로 지시를 내렸. 조상철, 밀착 감시. 그녀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 조상철이라는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의 마음은 예상보다 더 빨리 가까워지고 있었. 예술의 전당에서의 그날 밤 이후 신화그룹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 한설인 대표와 강태준 박사 사이의 기류가 달라졌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졌. 두 사람은 이제 가끔 임원 전용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했.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연구 실적이나 보안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았. 클래식 음악, 정원 가꾸기, 심지어는 서로가 겪었던 상실의 아픔까지 공유해. 강지우는 한설인의 뒤에서 묵묵히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았. 그녀의 계획, 즉 아버지를 보호하고 동시에 아버지에게 새로운 행복을 찾아주려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 아버지는 외로움에서 벗어나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고 한설인의 얼음 같던 표정에도 인간적인 온기가 스며들었. 하지만 지우는 경기를 늦추지 않았다. 포식자는 상처를 입었을 때 가장 필사적인 법이다.